2040 특히 저같이 이제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만 결혼도 해야 하고 이왕이면 서울에 직장인은 서울에 좀 집을 사서 살고 싶다 하는 청년들에게 이거 서울로 집 사지 말란 얘기냐, 수도권에 진입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그런 불만이 아주 팽배한 정책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오늘 잠실 주택분들 많이 와 계시지만 주민분들이 우리의 그 주거 이전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을 왜 정부가 월권하느냐라는 두 가지 시비로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권대중 교수님께 오늘 이 6.17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그동안 어떻게 평가해 오셨는지 그 총평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그 학계 이쪽에 올해 37년째입니다.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직간접으로 정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렇게 정책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3년 조금 넘었는데 21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11월 달에 그만둘 때까지가 3년 11개월인데 3년 10개월인데 21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의 21번 중에서 20번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었고요. 마지막 113 대책이 바로 규제 대책이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부당권 전매 금지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도 5월 9일 날 취임한 이후에 벌써 21번 내놨습니다. 정책을 많이 내놨다는 얘기는 이전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 약발이 다 해서 내놓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때에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억제하는 대책이 바로 6.17 대책이 아닌가. 지난 5월 6일 날 정부가 내놨던 주택 공급 정책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비사업 정비 대책입니다.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또 관리처분인가가 바로 분양하는 날인데요. 분양 시점으로부터 2년 전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주지 않는 내용. 물론 투기과일 중에서는 지위양도 금지이기 때문에 조합인가를 받게 되면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 소유자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살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겠죠. 다시 전세대에 날 가능성도 있겠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갭 투자를 위한 대책인데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과 보유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이 절세 효과로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마 잘 된 거 아닌가. 반면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전세금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6개월 내에 내보내고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3개월 내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 있죠.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주택 갭 투자를 막는 거 아닌가. 통상적으로 우리는 갭 투자를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전세금을 모아서 내보내고 들어가는 형태가 우리나라 주택 구입의 대부분의 형태였습니다. 이게 쉽지 않게 됐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난 5월 6일 날 발표했던 용산 정비창을 비롯해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앞에 세 가지는 분명하게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언론서 되게 비난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저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 정부는 아마 역수요 공급 법칙을 도입하는 거 아닌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수요가 분산되는 정책, 억제하는 정책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6.17 대책이 그 약발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단정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인지 규제 정책인지 이런 말씀은요, 이 정책을 내놓은 정책 주체인 국토부나 혹은 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토론이 어떤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그런 토론이 아니라 좀 제대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적과 본질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좀 나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렇다 하더라손 국토부에서 나와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의 토론 내용에 관해서 그냥 방기하고 지나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나오셨습니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마 주민들과 또 전문가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잘 메모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따 말씀이 나오겠지만 개인의 그 사유재산과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게 되면 그 점에 관해서도 꼭 자세히 적으셔서 김현미 장관께 얼마 전에 엊그제 3주년을 취임 3주년 맞으셨던데요. 꼭 제대로 전달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성규 박사님께 이번 대책의 평가를 한번 다시 6.17 대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 권대중 교수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어떤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6.17 대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투기 세력을 상대로 해서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한번 보면요, 매년마다 그 대상을 굉장히 투기 세력이라는 범위 속에 많은 대상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부가 충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사실은 2017년도에 출범이 됐죠. 그런데 출범하면서 6.19 대책하고 8.2 대책을 내놓으면서 했던 것들이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굉장히 투기 세력의 온상이다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붙이면서 하나의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념 대립의 어떤 그 갈등장으로 영입시키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프레임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해 2018년도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내놓고 강력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남 재건축에서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그쪽에 대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진행이 됐었는데요. 2019년도에 오면서 효력이 조금 상실되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12.16 대책, 작년에 12.16 대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을 설정해가지고 고가주택 소유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것을 부도덕적인 그런 존재로 부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6.17 대책은요,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존의 고가주택 말고 그 이외에 유주택자, 주택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또 주택 시장에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는 부도덕한 어떤 존재의 개념으로 저는 확대시킨 그런 측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도 정부가 설정을 했죠. 고가주택은 현재 시세로 9억 이상이면 고가주택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억 이상이면 초고가주택인데요. 서울에 지금 뭐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현재 중위 가격, 즉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이 9억 2천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다 고가주택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굳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제인가 그저께 경실련에서 발표한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21번이라는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연초에 시장에서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표명하셨습니다만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부 지금 3년쯤 경과한 상태에서 52%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정말 맞나 싶어서 주변을 봤는데요. 저는 뭐 강남까지는 관심을 안 두고 강북 지역의 경우에 사실은 뉴타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10년 이내 아파트들은 5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2016년도 제가 말에 한 6억 7, 8천에 매입한 주택을 봤는데요. 현재 11억에서 12억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50%가 훨씬 넘죠. 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실은 정부가 이번에 6.17 대책은 여기에서 아까 유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와 함께
한 걸음 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이 많이 확산되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많이 들으셨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강남에 4개 동이죠.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자,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용산의 개발, 정비창 구역의 개발을 앞두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는데요.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발 계획이 있거나 해서 투기 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몰려들면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구역 지정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을 현재 이미 저기 GBC나 우리 마이스 작업들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기존 동네의 주택 단지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설정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정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점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대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다 보니까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올해 연초에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넌지시 떠본 게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다시 집어넣는데요. 그것을 토지거래 허가제, 기존에 있는 지금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가지고 들고 나왔고 그 효력이 아마 지금 당분간은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이 정부 동안에는 확장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단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투기 세력에 있어 시장 교란 부분들을 이미 근본 원인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부인해서 규제 일부께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된다든지 하면은 이 부분의 규제 완화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치는 어떤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6.17 대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궤도 이탈의 정책 발표였고 앞으로의 예상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러한 발표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그 20번의 대책과 21번째 이번 대책의 차이를 다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대책별로 지금 쫙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가 좀 귀가 솔깃한 말씀은 궤도를 이탈한 또 짭짤한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따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번 6.17 대책에 포함된 그 다양한 규제 수단 중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그 의무화 조항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경우는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번 그 토지거래 허가제는 말은 토지거래 허가지만 실제로는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이번 규제 취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아파트라는 게 땅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땅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땅을 깔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깔고 있는 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거죠.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그 신도시를 만들거나 그 택지를 개발할 때 빈 땅이죠. 그 빈 땅에 투기 세력이 유입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아까 그 연구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문제가 된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이 부분은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 문제가 되는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 주택거래 허가라는 것. 일단 그 내용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유감스럽게도 주택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근거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해당 법률에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모두 6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장 부분에서 토지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토지 그 중에서도 개발을 통해서 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빈 땅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있죠. 헌법에서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때는 법률적인 근거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거래 허가제는 법률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일단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입장을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난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6.17 대책에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거래하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해서만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 원문을 간략하게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다른 재와는 달라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토지라는 거는 자손만대로 향유하고 함께 살아갈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그 이용을 개인의 자의에 맡기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이 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합헌으로 규정한 이유는 토지는 다른 재와 다르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토지라는 거는 뭐 어디 광개통 대왕처럼 정복 사업을 한다, 혹은 간척 사업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고 따라서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여기서 수긍할 수 있고 합헌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책은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죠. 그동안 정부를 보게 되면은 노태우 정부 때는 주택 200만 호 건설했습니다. 다른 정부의 경우에도 50만 호씩은 기본적으로 50만 호 내외로 공급을 했습니다. 즉 주택은 공급을 했을 때 뭐 시기적으로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공급이 분명히 가능한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따라서 허가제로 운영하더라도 합헌성이 있다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취지를 주택거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밖에 또 다른 위헌성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자주 발표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상하게 자주 발표합니다. 저는 일단 부동산 시장, 부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책 수립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 모르는 건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무지일 수도 있고 무능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자꾸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것저것 내놓으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꾸만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대책을 내놓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보통 정책 발표 전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로 있었을 때 참여정부에서 이런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시장 전문가, 언론의 스피커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대책을 먼저 싹 보여줍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딱 스크린을 하고 가져가면 대책을 다시 손을 봅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것이 언론에 흘리는 것 자체를 완전 차단합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들어와서 집 사지 마라, 부동산 신화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측근들이 다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영부인하고 가까운 사람 다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뭔가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정부 정책이 말하는 대로는 돈 벌기는 틀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하면서 다주택자 공천 자격 없다고 했지만 시민단체가 그 이후에 폭로한 것처럼
총선 끝나고 나서 아무도 다주택 정리 안 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핀셋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찝어 오는데 저는 이 핀셋 규제야말로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표 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집을 가진 사람보다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 가지게 하는 정책보다는 빌려 쓰는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이 훨씬 더 표로 유리합니다. 제가 선거를 뛰었던 고양시 정에서 얼마나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3기 신도시를 반대합니다. 세입자들은 서울에 훨씬 더 가까운 지역에 저렴하게 3기 신도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거기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청약을 하면 로또를 맞는 거기 때문에 신도시에 찬성합니다. 고양시가 신도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그것들을 지역적으로 다 쪼개서 표 계산을 합니다. 부동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반드시 풍선 효과가 일어납니다. 강남 잡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전 대한민국의 집값이 강남을 따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경제학에서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정박 효과. 어떤 특정의 목적지나 두드러난 것이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에 갭을 맞춰서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걸 정박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보십시오. 서울에서 30평짜리 아파트 중에 대부분 다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 이생 집망. 30대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때로는 환호, 만족감을 주고 새로운 돈 벌 기회를 계속 뜨내기처럼 주면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비대위 회의를 갔다 오느냐고 여기 좀 늦었는데요.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비대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도 좀 소개하고 제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성행한다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수단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8억 정도라는 가정하에 남편 될 사람이 4억 정도를 구해서 일단 집을 산다고 합니다. 본인 돈 1억이고요. 주택담보대출 3억을 받습니다. 부인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8억짜리 집의 전세 보증 한도가 4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둘이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즉 혼인신고 안 하고 1억만 가지고 총 7억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불법이 아닙니다. 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틀렸지만 사법 처리를 받아보자. 이건 사법 처리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정상은 분명합니다. 30대들이 분노합니다. 원칙을 지켜서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생진망이고, 이런 꼼수, 편법을 갖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대통령 믿고 정권 믿고 집 사는 거 밀었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초조합니다. 왜냐?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격차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세 대출 얻고 무리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전세 끼고 사는 집은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사고 나서 6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갭 투자자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불법, 편법을 잡아내는 게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본인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걸 갖고 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당신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까? 얼마나 집 사기 위해서 회사에서 바삐 일하고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기나 합니까? 저는 제가 정리된 이 말씀을 갖고 좀
정리를 하자면 정부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시장을 모르고 대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대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 실패에 애꿎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책의 실패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국민이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적극적으로 알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네 분의 말씀을 제가 쭉 종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쨌든 정상화 정책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정책이고 무지와 무능으로 시작한 정책이 이제는 하도 너무 성급한 설익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연발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암묵적인 고의성이 있냐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한다라는 그런 댓글까지 제가 보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애둘러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념 대립의 프레임으로 넣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계속해서 국민에게 다시 전가시키고 있는 이번 부동산 정책. 자,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완책이 있다. 모든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너무 논란이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니까 지금 방법을 다 소진한 건 아닙니다. 저희 공급의 방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책이 공급과 수요를 모두 억제한다고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입장과 왜 달리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에 주택 공급하겠다고 7만 원 공급에다 발표했었죠. 5월 6일 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공급할 땅이 없다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토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특히 서울은 스카이라인 35층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은 35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를 확산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컴팩트 도시로 집중화돼서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서울은 지금까지 이번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전 정부가 했던 것들이 지금 입주 물량으로 돌아와서 올해 한 4만 가구 정도 입주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2009년도 2월 12일이나 2012년도 9월 22일 날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그 16만 6천 세대가 넘었죠. 7천 세대 가까이 돼서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어요. 저도 그때 수도권으로 이사해 가서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분산 정책도 같이 쓰면 좋은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도로망을 뚫어놓고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도록 공장이나 직장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번 정부가 공급 정책으로는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를 의식한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입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이 전체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몇 가구입니까?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근데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32만 7천 명입니다. 신혼부부 희망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두 개 합쳐서 한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청년 임대주택은 대개 5평, 6평, 10평이 내고 주차장이 없고요. 결혼해서 살 수가 없는 집들입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좀 전월세 가격이 지금 50주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룸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방이 한 칸, 두 칸 있는 것들이 오릅니다. 주택을 주택답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정치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우리 김 의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의식만 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은 수요가 많아서 오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요 599만 8천 명, 600만 명입니다. 근데 주택 공급은 몇백 가구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대일 수백 대는 당연한 겁니다. 정부가 좀 이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 또 국토부가 이 방송을 본다면 정말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내놓고 그게 부족하다면 분산 정책도 동시에 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대책 얘기하시길래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 보유세 인상입니다. 근데 그런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잡는 거는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뭐 보유세 인상뿐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번 정부는 끝까지 아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가지 않겠나.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임대사업자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구나. 저는 그거를 대책을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없애고 막 그래서 야 어떻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지? 이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번 6.17 대책을 보고 느낀 거는 야 이런 식의 갭 투자가 있구나. 그리고 법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정보를 아주 많이 알고 그 정보를 갖고 유불리를 계산해서 여기에 모든 걸 올빵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냥 우직하게 내 집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야근 정보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편법과 꼼수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 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분양주택에 뭐 저희가 청약을 넣기로 하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서 청약통장 갖고 분양에 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예전에 그 인수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캠프 시절에 여러 전문가들이 내놨던 공약을 하나 같이 이렇게 딱 자기네들이 먼저 가서 선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도 줘야했던 건데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 내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도대체 이게 몇 년 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주자는 겁니다. 청약통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좀 지역을 한정하고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언제쯤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돈 버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만 돈을 법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문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 숫자는 확인을 못했지만 강남 지역의 그 신문에 난 언론 쪽에 나온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아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그 효과가 발생된 날이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계약 자체를 다 마무리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쪽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2년 실거주 조건들이 지금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세 시장에도 상당히 교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대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역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그런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정부가 이쪽은 굉장히 투자 대상 지역으로 유망한 곳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들이 지금 풍선 효과에서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지방까지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나 이미 기존의 수도권의 경우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가격이 떨어졌나요? 잠깐 서울 같은 경우도 출렁이만 있었지만 10주 만에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갭 투자자를 굉장히 또 도덕적으로 그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정책에 좀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게요. 갭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이번에 막 대책 발표하면서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그런데 갭 투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택 마련하는데 내가 집에 해당되는 그 고가의 주택에 돈을 다 마련해서 집을 산다는 건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선 집은 마련해야 되고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전세를 안고 사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금 일부 해서 사는 걸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합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갭 투자자는 있죠.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번에 대책 속에 정부의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다 길을 갖다가 차단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3040 세대에서는 청약시장을 돌아다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사다리 걷어차기, 즉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아마 소득 계층에 있어서도 향후에 뭔가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아까 이생진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제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건데 현재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 상담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서울로 진입하거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위 가격을 감안할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현금 부자인 아주 절친한 지인이 있는 찬스가 가능한 사람 외에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부의 상당히 제가 아까 스텝이 엉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대책 보면 투기 세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갭 투자자들도 사실은 투기 세력이라고 굉장히 단언하고 그쪽을 공격하는, 그래서 전세 안고 사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출을 안고 사는 것은 이번에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무슨 세이냐면 투기 세력을 굉장히 공격하고 몰아세우면서 청약시장을 보십시오. 청약시장은 당첨만 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요, 분양가 상한제 8월 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거의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5억 이상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청약시장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왜?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당첨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굉장히 노력하지 않고 많은 자산을 가져가는 그 모순된 어떤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매 제한 정도 외에는 정부는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정부가 투기 세력의 온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현재 이번에 대책 속에 또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서 주체를 강화해서 이제는 구청장이 아닌 정밀안전진단에서 이제는 서울시장이 좌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도 6단지는 이제 정밀안전진단 적정선까지 통과됐지만 나머지 단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은 도심지 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데 정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로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요, 재건축에 있어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투기 수익을 충분히 얻었을 때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가 이전 정부에서 잠재되어 있던 우리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있던 것을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가 부르짖고 있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를 7억 이상까지 되는 단지도 있으니까 부과하겠다고 자기들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투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만든 장치에 의해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재건축을 그렇게 풀어주지 않는 걸까요? 아까 우리 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심지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3기 신도시를 이번에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기 신도시에 서울의 서쪽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쪽이 창녕지구입니다. 창녕지구에 예를 들어 5만 가구 내지 7만 가구를 갖다 공급했다고 했을 때요, 그 상황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그쪽에 계시고 우리 김연아 위원님도 사실은 뭐 연관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창녕지구에 만일에 5만에서 7만 가구가 들어섰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서울 신촌까지 진입하는 상황에서 교통 상황은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서 조금 오게 되면요, 거기에 무슨 조그만 신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수색 정산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 뉴타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도 교통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울의 공급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건축을 일단 나쁜 사람들의 투기 세력의 온상으로 이미 단정하고 프레임을 걸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불안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면서 21번을 내놓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충분히 공급하고 또 이번에 대책을 통해서 전세 시장이 교란될 수 있는 부분, 지금 51주째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람들이 주거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제가 볼 때는 검토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쪽에 외골수로 지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단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부동산 시장에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어떤 제가 느낌이 드냐면 네 분의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시고 너무 짧은 시간 또 우리 오늘 어렵게 찾아오신 방청석의 많은 분들께 너무 아쉬운 순간을 좀 만들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회가 듭니다. 주택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큰 프레임에 씌여 있는 게 부자 정당, 부자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입법이라는 관점에 쓰여 있는데 20대 김연아 의원님이 노력하셨고 또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저희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드린 첫 번째 종부세, 제 나름은 착한 종부세라고 했는데 장기 거주 그리고 실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한해서 감면 세율을 확대해주는 이런 애꿎은 정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완책을 열심히 저희가 고민하고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게 쭉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부동산 토론이 제가 첫 번째이기는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많은 전국 각지의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책은 단지 강남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자리 더 많이 마련해서 국민들과 또 저희 주민들께 많은 정보 드리고 또 전문가들과 직접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